안장들 반가워요. 별일 없죠? 네. 날짜가 맨날 헷갈려. 자, 7월 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5일이에요? 5일입니다. 5일. 7월 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드루킹 김모 씨, 그러니까 드루킹 김모 씨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요. 네이버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그리고 네이트까지 소위 3대 포털을 다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네. 이 포털 사이트가 매크로가 활용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방조를 했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왜 계속 고개를 젓고 있어요? 날짜 헷갈릴 수도 있지 뭐. 저기 정 반장, 뭐죠? 친문계, 일부 친문계 인사들의 모임, 이른바 이제 부엉이 모임이라고 불려왔잖아요. 네.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해산하기로 했다고요? 예,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 이른바 친문 의원들의 이 친목 모임, 네. 부엉이 모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좀 설명했잖아요. 거기서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당권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아하.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격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부엉이하고 올빼미하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요? 귀가 이렇게 있는 게 부엉이게요, 올빼미게요? 그게 부엉이에요.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어제 저희가 예고했던 대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리 시간 내일 새벽 평양에 도착합니다. 조금 전인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쯤에 워싱턴을 출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지난달 12일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이번에 북미 비핵화 담판 2라운드가 개막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9월 2차 북미 정상회담 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의 방향도 정해질 걸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이번이 평양에 세 번째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자는 건 처음이래요. 이번에 1박 2일 일정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쿄로 이동해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회의 때 얘기했지만요. 미 국무부 대변인이 비핵화 스케줄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며칠 전에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1년의 시한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를 정면 반박한 건데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악역과 선한 역할을 나눠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쭉 살펴보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역할을 나눴다기보다는 두 사람의 시각차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간 것 같고요.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하든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려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보다는 보다 더 실용적인 전략을 택한다고 봐야 되는데 폼페이오 장관으로서도 미국 내 강경파 목소리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구체적인 시간표는 아니더라도 북한이 갖고 있는 핵 관련 시설에 관한 완전한 리스트 아마 그거를 받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지금 법정에 들어서는 이제 모습이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후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기자들이 많은 걸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갔고요. 부인과 딸의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이 됐는데 과연 글쎄요, 조 회장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는 저희가 아마 오늘 회의 때는 그 결과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일 회의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폼페이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 소식과 남북 농구대회 얘기부터 해보고요. 이어서 국회 원구성 협상 속보 등 정치권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동시에 사주 일가의 갑질 논란에 휩싸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태, 또 재판거래 의혹 수사 등 법원, 검찰 쪽 뉴스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년 만에 열린 남북 통일 농구죠. 그러니까 이튿날인 오늘은 남과 북이 서로 맞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찰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 대신에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고려호텔을 찾아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남북 통일 농구와 평양발 뉴스, 또 하루 앞으로 다가온 북미 고위급 후속 협상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평양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 1만 2천 관중석이 가득 찼습니다.
곳곳에는 환영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렸고 열풍이라고 적힌 색색의 막대 풍선을 흔들며 뜨거운 응원전도 펼쳤습니다. 어제 첫날 경기는 남북 선수를 한데 섞어서 평화팀 대 번영팀으로 치러졌습니다. 자, 먼저 여자팀 경기. 아시안게임 단일팀 출전을 앞두고 호흡을 맞출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뜨거운 응원에 화답하듯 초접전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평화팀의 이정옥 선수는 무려 28점을 쏘아올리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는데요. 여자 대표팀 이문규 감독에게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습니다. 남측 감독님도 가장 돋보인 선수로 오늘 뽑았거든요. 기분이 어떠세요? 네, 이어진 남자 대표팀 경기는 더 대단했습니다. 웬만한 대회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명승부가 펼쳐졌는데요. 이건 잠깐 직접 보고 가시죠. 8초 아까보다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경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점수 차이가 뭐 이제 좁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역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또 거기에 그 헐리우드 액션 같은 걸 하면서 좀 아주 재미있게 경기를 한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요. 102대 102라니. 처음엔 이거 짠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 버저비터는 짠다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역시 스포츠는 리얼입니다. 혼합 경기도 이랬는데 오늘 열린 남한 대 북한 경기에선 또 얼마나 멋진 장면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오늘은 경기장을 찾았을까요? 오늘 아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우리 대표단이 머무는 고려호텔 숙소를 찾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에 나서느라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지방 현지 지도길에 계십니다. 오늘 경기도 보시지 못할 것 같고 해서 조명근 장관께 리해도 구하고. 뭐 어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농구 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겠습니다만 진짜 한편의 드라마보다도 더 재미있는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발기는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하셨지만 또 이제 기꺼이 응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말하는 호응이 참으로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북남 관계는 아마 참으로 좋은 길도 계속 뻗어나갈 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도 신의주 현지 지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경제 현장 행보인데요. 대신 조명균, 김영철 회동이 성사되면서 사실상의 평양 고위급 회동이 열렸습니다. 비공개 회동에선 남북회담을 좀 더 실용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자면서 필요하다면 고위급 회담을 추가로 열자는 공감대도 이뤘다고 합니다. 또 김 부위원장은 내일 폼페이오 장관을 직접 만날 거란 뜻도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와서 이제 만나서 거기에서 또 북측은 북측 나름대로 잘 협의를 할 것이다. 그런 정도 얘기 있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 방북 소식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평양에 간 우리 기자단이 전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우리 기자단을 위해서 서울로 연결되는 전화를 따로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휴대전화도 다 수거하곤 했는데 아예 직통전화까지 놔준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직접 서울의 가족과 통화를 시도한 기자가 있었는데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따라릉 따라릉. 여보세요. 여보세요? 평양이가. 잘 들려? 나 완전 깨끗하게 잘 들리는데. 여기 평양 고려 호텔에서 전화하는 거야. 잘 들린다. 아, 그래? 별일 없지?
밥 잘 챙겨 먹고 애들도 좀 잘 챙겨줘. 알았다. 맛있는 거 사올 수 있으면 사온나. 내 일하는 중이라 끊어야 된다. 알았어. 끊어라 빨리. 아니 살면서 한 번 갔다 오기도 힘든 평양인데 가족분 반응 너무 당당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꼭 맛있는 거 사오시고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남북 통일농구 이틀째 조명균, 김영철 평양 회동입니다. 신반장이 참 아깝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재현이었고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 행보가 정말 최근 들어 자주 있어요. 아까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요. 김영철 부위원장 설명에 따르면은 그 신의주에 갔다는 거죠. 오늘도 신의주 현지 지도에 가서 현재로서는 경기장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설명이었고, 근데 이제 지난번 우리 예술단이 갔을 때도 처음에는 오기 힘들다고 하다가 나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깜짝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5시에, 오후 5시에 남자 경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아직도 왔다는 얘기가 없어서 이번에는 좀 진짜 현지 지도에 나선 것 같고,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은 계속해서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직접 경기를 봤다고 하고 경기 진행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남쪽에서 음악도 가져오고 또 장내 방송원, 그러니까 아나운서도 직접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경기 장면에서 보셨던 박종민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방북 명단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신반장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결과적으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양에서 짧은 고위급 회동을 가진 셈이 됐습니다. 많은 얘기를 또 주고받았을 테고요. 그러니까 내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또 평양에 오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 형식으로 만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요, 폼페이오 장관이 오면은 자기가 직접 회담에 참여할 거라는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앞두고 카운터파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었죠. 1, 2차 방북 때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나섰지만 최근 외교 라인인 이영호 외무상으로 교체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이전처럼 이제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어떤 카운터파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제 본인 입으로 밝힌 셈이 됐는데, 조금 전에 이제 정반장이 얘기했던 그 외교 라인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그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볼턴 보좌관을 만났을 때 같이 사진을 찍자. 그러니까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나도 우리 측에 좀 강경한 사람들한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 강경파 통제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외교 라인으로 교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 부위원장이 직접 내일 회담에 내가 나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북미 고위급 협상 파트너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대미 외교 라인이 추가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가 뭐 그동안 얘기했던 스파이 채널이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물론 이제 국무장관으로 옮겼으니까 이제 이전에 이제 스파이 채널이죠. 자, 폼페이오 장관이 고위급 회담,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난 다음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게 지금 확실시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이니까 한 20일 조금 넘었는데요. 그 유연한 협상 전략을 들고 갈 거라는 관측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 은폐설, 의도적인 협상 지연설 같은 회의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속 협상에 성과를 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 아니면 도식의 강경 전략을 고수했다가 아예 판 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트럼프 정부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비핵화 시간표를 좀 열어두고 유연한 접근을 통해서 실리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진행됐던 그 북미 간 접촉에서 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BI들을 포함해서 이 최종 합의문에 담을 이 핵심 용어들을 규정하려고 미국이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이 판문점 접촉 이후에 국무부가 비핵화의 목표를 기존의 CBID 대신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BD로 이렇게 재정립한 것도 결국 그런 북한의 반응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뭐 얘기도 나옵니다. 자, 한 미국 관리는요, 지금은 구부리거나 판을 깨나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이 강경책만을 고수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전략이 변화한 게 우리 정부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을 해서 북한은 CVID를 일방적인 무장 해제를 통해 정권 교체에 취약하게 만드는 처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계적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건데요. 또 우리 정부 측은 수백 명의 조사관이 현지에 들어가는 관례적인 핵 사찰 방식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견해도 피력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한 게 로이터의 보도였는데 우리 정부는 뭐 확인을 안 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 로이터 쪽에서 이제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한 그런 보도를 했고요. 북한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을 뭐 빈손으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뭔가 지금 안겨줄 텐데 이제 비핵화에 관한 어떤 일정 부분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거고. 또 그건 말고 최소 유해 송환 문제는 이번에 완벽하게 마무리 질 가능성이 큰 거죠. 맞습니다. 유해 송환은 뭐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이었죠. 방북을 했을 때 억류자 3명을 데리고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례적으로 취재진 3명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 말인즉슨 뭔가 취재거리,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었다 뭐 이런 뜻이었죠. 이번에도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 방북에 6명, 지난번보다 더 많은 6명의 취재진이 동행할 거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번 주가 미국 독립기념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어제가 바로 독립기념일이었는데요. 유해 송환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벌일 가능성이 크고요. 북한 입장에서 많은 걸 내주지 않고도 미국 측에 뭔가 선의의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예, 과거 유해 송환 때마다요, 북한이 미국에 송환비를 청구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비용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총 433구의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이 되는데 이때까지는 미국이 통상 유해 한 구당 5만 달러, 그러니까 약 5억 6천만 원을 아니죠. 5만 달러면 5,600만 원을 북한에 지급을 해왔거든요. 이번에 유해 수가 약 한 200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 비용을 청구한다면 뭐 수십억, 수백억 이런 정도 넘는 액수가 되는데 그걸 북한이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100억 원이라는 이 큰 액수가 한꺼번에 북한에 지급이 되면 이 대북 제재에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북한에 억류돼 있던 억류자 3명이 송환될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새벽에 앤드루스 공군기지까지 나갔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그 대대적인 이벤트를 좀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 우리 취재진들이 지금 농구대회, 북한, 남북 농구대회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그 지금 농구대회 취재하기 위해서 북한에 좀 가 있는 상태죠. 평양에 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서울 직통전화 얘기도 좀 했었는데 또 더 재밌는 뉴스가 또 없어요? 다른 뉴스? 더 있어서요. 제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름하여 비하인드 더 평양 뉴스입니다. 아, 그게 이제 뉴스룸의 비하인드 뉴스하고 비슷한 컨셉이에요? 그렇습니다. 빨리 부장이 키워드 뭐냐고 물어봐 주세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그분 흉내를 좀 내볼까?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하나도 안 똑같아요. 안 비슷해요? 그럼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집값이 궁금합니다. 이 북측 관계자들이 우리 기자들에게 제일 관심을 많이 보인 게 서울의 집값이라고 하는데요. 뭐 서울 방값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뭐 월세는 얼마고 전세는 얼마입니까? 뭐 전기, 난방 합쳐서 뭐 한 200달러 냅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측 기자가 북한은 그런 한 채가 얼마냐라고 되묻자 기자 선생, 우리는 집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자가 다시 에이, 뭐 사고 파는 거 다 안다. 얼마냐 대충? 라고 물으니까 묵묵부답, 별다른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야, 서울이나 평양이나요. 집값이 문제인 것도 비슷한 모양이네요. 그 옆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안 흉내 내시나요? 아, 흉내 안 낼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머리 빨기는 2달러입니다. 머리 빨기요? 네. 대충 의미는 짐작이 의미는 되시죠? 와닿아요. 네, 뭐 샴푸를 한다는 뜻인데 대표단이 머무는 숙소인 고려호텔 지하 1층에 미용실이 있는데 상당히 성황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갔을 때도 뭐 고객들이 와서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가격표를 살펴보니까 머리 빨기는 2달러, 긴 머리 전기 파마는 45달러, 짧은 머리 파마는 30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처럼 뭐 드라이나 샴푸, 머리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죠. 아, 재밌는 일이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신반장?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반듯하게 모셔야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북측 관계자들이 뭐 다른 평양 시내 찍는 거는 별로 간섭을 안 했는데 뭐 건물에 걸린 김 씨 일가 초상을 촬영하는 데는 굉장히 민감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진에 초상이 좀 삐딱하게 잡혀 있거나 뭐 아니면 일부가 좀 잘렸을 경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 사진을 직접 체크를 했고요. 한 관계자는 좀 잘 찍힌 사진을 보면서 아주 반듯하게 잘 모시었습니다라면서 굉장히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반장 수고했고요. 자, 국내 뉴스로 넘어와서요. 그 최 반장, 오늘 정부가요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죠? 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 5개 5대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전해드리면요. 먼저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는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의 급여 지원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또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 고용평등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아빠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네, 정말 제 출산율 관련해서요. 최근 걱정스러운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정부 부처들이 공동으로 지금 내놓은 그런 대책으로 보이던데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한 것 말고도 1세 아동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돌보미 서비스 확대 같은 뭐 더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지에 맞게 잘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기면요. 그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통일농구 이틀째 조명균, 김영철 환담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오늘 원구성 1차 조율을 끝내고 오는 8일 다시 실무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조금씩 이견은 좁히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역시 자유한국당 내분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국회 원구성 관련 속보를 짚어보고 이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자유한국당 내분 상황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원구성 협상 타결 아주 약간의 희망은 보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 수석들이 원구성 1차 조율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각 당 원내대표와 협의한 뒤에 오는 8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자유한국당입니다. 민주당에선 여전히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이 자신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를 제어하기 위해 원구성 합의를 미루는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네, 반대파 제어를 위한 원구성 지연 작전, 김성태 대행이 실제로 그런 작전을 구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원구성 문제가 반대파를 어느 정도 누르는 효과는 없지 않았습니다. 친박 의원들이 상임위 배정 권한이 있는 김 대행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기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이 마냥 늘어지면서 억눌려 있던 반발이 다시 슬금슬금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의 이정미 그 얘기 들으셨죠? 야, 이거는 우리 당을 희화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해, 모욕하는 수준까지 정말 이르렀다는 판단입니다. 당이 이렇게까지 기강이 엉망이 된 것에는 그 중심에는 결국 김성태가 있다. 자, 잊을만 하면 또다시 불거지는 자유한국당 개파 갈등, 도대체 그 근본 원인이 뭔지, 해결은 가능한 문제인지 제가 아주 작심하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니 특강, 자유한국당 개파 갈등의 모든 것입니다. 자, 이번 싸움의 출발점은 이른바 박성중 메모였습니다. 지난 6월 19일이었죠. 김무선 전 대표, 김성태 권한대행도 참석했던 복당파 모임,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메모한 거였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메모에 적힌 대로 당내 상황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3번을 묶어서 요약해 보면 원내 정당 그리고 중앙당 해체, 혁신 비대위 구성 선언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성태란 이름이 적힌 걸 보면 그 전날 이 발언을 요약한 걸로 보입니다. 혁신 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회와 질서 있는 대체와 혁신을 위한 구태청산 TF를 동시에 가동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곧바로 중앙당 해체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내 중심 정당, 정책 중심 정당으로
다시 세워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친박, 비박 싸움 격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눈에 띄는 건 5번과 6번 탈당파 비난, 중도적 의견파 존재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중립파에서도 복당파에 대한 비난이 나올 것을 예상한 대목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예상 적중했습니다. 중립파인 정용기 의원이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기간 중에 그 김무성 전 대표께서 본인의 입장을 이렇게 공개를 했던데 계보 활동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계보 아니다라고 하는데 탈당을 했었다가 다시 유승민 대표하고 갈라져서 다시 그분들이 다 복당을 한 거고 지난번 박성중 의원 메모 사건 때 모였던 분들도 바로 그분들이다. 그게 계보가 아니면 뭐가 계보인가? 자, 그 다음 7번째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친박 핵심 모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친박 김태흠, 이장우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 탈당해라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친박 핵심이 다시 모이는 신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친박이 포함된 초선 의원 7명도 사실상 김무성 대표의 탈당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선이나 지방선거나 여러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책임질 사람은 해당한 책임을 져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어제는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의원 14명이 김성태 대행의 재신임을 묻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복당파의 핵심인 김무성, 김성태 이 두 사람을 흔들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때문에 당내에선 친복, 비복 이런 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친복, 비복, 친복부장, 비복부장 뭐 이런 뜻일까요? 네, 비복의 양원보 최종혁 그런 뜻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친복, 비복은 친복당파, 비복당파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박성중 메모의 마지막 단계를 보시죠. 세력화가 필요하다, 적으로 본다, 목을 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친복당파의 대대적인 세력화 작업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말하자면 본 게임은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이 모든 싸움의 핵심은 결국 당권입니다. 비대위 이후 당권 장악을 위해 싸우는 와중에 기존 친박, 비박 구도가 와해가 되고 친복, 비복 구도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친복당파의 수장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 김 전 대표는 과연 비복 세력의 탈당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골라본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보기 싫어 절대 못 만나 아니 안 만나 너라는 사람 꼴 보기 싫어. 네, 포맨의 떠나가 버려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탈당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비박계의 좌장이었고 지금은 신복당파의 수장이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나름대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지만 당권 불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상 탈당 압력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김무성 탈당 촉구 확산, 한국당 개파 갈등 악화 일로입니다. 네, 정 반장이 잘 모르고 있었군요. 양 반장, 최 반장도 친복이에요. 네, 두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카톡을 많이 하는데요. 야, 또 인사철이라고 또 이렇게 선수를 치네요. 그러니까요. 아, 진짜.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햇빛이 따가우니까요. 부장 꼭 선크림 바르고 다니세요. 뭐 이런 카톡 자주 해요. 저한테. 왜 그랬어? 네, 좋습니다. 바로 탔습니다. 양 반장이었어요. 자, 오늘도 이제 원구성 실무 협상이 타결된 건 아닌데 그래도 성과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신 반장.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수석들이 1시간 정도 만났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실무 협상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상임위 배정 또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서 1차 조율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수석이 회동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아무래도 조금씩 구체화가 되고 있다. 서로가 조율하는 것을 보고해서 주말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는 8일 일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하고요. 그 전에 각 당 원내대표들과 1차 조율된 내용을 놓고 협의를 좀 벌인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서 다시 8일에 후속 협상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요일에 다시 협상을 하기로 한 거군요. 이제 곧 재헌절이 다가오는데 정말 원구성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뭐 원구성 협상이 마냥 늘어지게 되면 자칫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글쎄요, 예. 재헌절 기념식을 치러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번 주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역사적인 70주년 재헌절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국회의장도 없이 70주년 재헌절을 맞이하는 그런 사태를 절대로 맞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네, 오늘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번 주 내로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밝혔고요. 일단 여야 수석들 간에는 8일 실무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보고 이르면 다음 주 초쯤에 원내대표들이 합의문을 발표하도록 하자는 일정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어제 회의 때도 잠깐 말했지만요. 조금 전에 이제 집중 발제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의 당내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성태 대행의 그 상임위 배정 권한 때문에 반대파들이, 김성태 대행의 반대파들이 반발 목소리를 꼭 숨기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어제 저희 회의가 진행되는 그 시간 전후로 해서 친박계 반발, 이거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김진태 의원, 아까 보신 것처럼 최근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로 잡음이 벌어진 데 대해서 김성태 대행이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심재철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 김성태 대행 재신임 묻기 위한 의총을 열자 이렇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자, 김 대행은 여기에 대해서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기에 의총 소집할 것이다 라면서도 즉답은 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상임위 배정 문제가 걸려 있었고요. 또 초재선 3선 모임에서는 일단은 김성태 대행을 재신임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다시 퇴진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원내뿐만이 아니라요. 원외에서도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외 당협위원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김성태 대행이 어제 오늘 터져 나오는 퇴진 목소리를 감안해서 원외위원장들을 선제적으로 달래기 위한 자리였죠. 우선 김 대행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우리가 실질적인 쇄신과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은 이제 다음 총선에서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이제 해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핵심 비대위는 반드시 우리가 성공시켜야 하는 길이고 그 핵심 비대위의 결정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단결하고. 자, 그런데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되자마자 순식간에 복당파의 핵심 김성태, 김무성 두 사람에 대한 성토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한 친박 성향의 당협위원장은 김무성 의원이 복당파를 모아서 다시 개파를 구축하고 당권을 잡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또다시 당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셈이냐 라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탈당 촉구했습니다. 이성헌 서울 서대문갑 당협위원장도 김 권한대행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의 권한을 옮겨줘야 한다면서 김무성 의원 역시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군요. 양반장, 이래가지고 혁신 비대위 구성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대행이 지금 다시 코너에 좀 몰리면서 아무래도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글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상황 보면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이고요. 원외 당협위원장까지 이 김성태 대행이 밀어붙이는 혁신 비대위에 대해서 비판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비대위 활동 기간 단축하고 조기 전대 빨리 열어서 새 지도부 선출하자 이런 주장도 잇따랐는데 일단 김성태 권한대행과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비박계는 이런 반발에 정면 대응은 하진 않은 채 혁신 비대위 출범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이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 다음 주에 비대위원장 후보군 압축하고 17일 또는 18일 혁신 비대위 추인을 위한 전국위원회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글쎄요, 지금 양반장이 이후 일정을 설명했는데 비대위 출범 이전에요. 김성태 대행하고 김무성 전 대표의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그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당내 개파 구도가요. 과거 친박 비박에서 지금은 친복당파, 비복당파 이렇게 재편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거 비박계였지만 복당파는 또 아니었던 의원들, 예를 들면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김성태 대행의 퇴진을 앞장서서 요구하고 있죠. 반면에 과거에는 친박계였지만 지금은 원내 지도부에 있는 함진규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김성태 대행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그런 친복당파 인사가 또 됐습니다. 결국 구친박계가 포함된 비복당파는 복당파가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비대위를 밀어붙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김성태 대행이 물러난다거나 혹은 김무성 전 대표가 당권 포기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는 이상 개파 갈등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어제 최 반장이 이제 발제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그 일부 친문위원들의 그 모임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오늘 조치가 결정이 된 거죠? 네, 일단 오늘 오전 그 조선일보에서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뼈문, 진문, 법문, 친문 줄 세우기의 계절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 봤어요, 저도 봤어요. 예. 네, 아무래도 과거 뼈박, 진박 논란을 연상시키는 대목이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문의원들의 친목 모임인 부엉이 모임이 부각되는 상황을 다룬 기사였는데, 제목을 이렇게 뼈문, 진문 이렇게 뽑다 보니까 거의 자유한국당 개파 싸움 모양처럼 비춰진 측면이 있는데요. 부엉이 모임 소속 의원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당대회 친문 단일화 등을 논의하는 개파 모임이 아니라 조직적 실체가 없는 친목 모임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이 모임이 자꾸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오늘 간사 역할을 맡은 황해 의원이 더 이상 모임을 갖지 말자, 오늘부로 해체했다, 이런 문자를 돌렸다고 합니다. 더 큰 논란이 되기 전에 사실상 모임을 해체해버린 거죠. 네, 아까 전지수 의원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밥 먹는 모임이었는데 밥 안 먹으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봤고요.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어쨌든 차단하는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자,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김무성 탈당 압박, 한국당 개파 갈등 악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 사태 관련해서 어제 박삼국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죠.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직원들은 박 회장의 갑질 및 비리 폭로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태가 박 회장의 경영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기내식 대란 사태 후속 보도와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 에밀리 리 씨의 이 물투척 사태 이후 열흘 만에 사과문 서면 발표만 했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비해서는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사과 시점도 엿새나 빨랐고요. 직접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고개 숙이는 성의 표시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과의 내용이었습니다. 막상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았겠느냐 하는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회견 내용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장면 몇 가지만 좀 추려보죠. 먼저 이 전업주부였던 딸 박세진 씨의 금호 리조트 상무 임용 논란에 대한 해명 부분입니다. 제 여식이지만 나이도 들었고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차원에서 자, 그러면서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보낸 것도 아니다. 너무 그러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죠. 리조트라는 회사에 참 우리 그룹으로 보면 아주 적은 회사죠. 비용도 적고 또 중요도도 적고,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인생 공부도 하고. 자, 금호 리조트 그건 우리 애 좀 보내서 훈련도 좀 시키고 세상 경험도 좀 시키고 그러면 되지 뭐. 자, 지금요 그 금호 리조트 직원들 정말 엄청난 깊은 자괴감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버리는 카드였어? 야, 지금 여름 성수기 준비하느라고 밥도 못 먹고 일하는데 우리 그냥 그런 거였어? 세상에 온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격려를 해줘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그런 얘기는 가족들끼리 하셨어야죠. 자, 또 있습니다. 기내식 대란 사태 원인 설명하면서 느닷없이 이 경쟁사 대한항공 얘기 불쑥 꺼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극단적으로 대한항공에서 도와주면 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죄송스럽게도 협조를 못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기내식 좀 나눠 먹자 SOS를 쳤는데 대한항공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뭐가 됐든 이 문제의 본질은 자신들의 준비 부족인데 갑자기 대한항공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방금 들으신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대한항공이 그래서 어제 아시아나에 전화를 해서 그래, 내 코가 석자긴 하지만 나눠 먹자, 빌려줄게 연락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시아나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됐거든? 우리 이제 거의 다 해결됐거든? 아니, 그럼 애초에 말을 꺼내질 말았어야지. 이건 또 뭡니까? 지금 대한항공에서는 상당히 깊은 불쾌한 감정을 또 표출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 좋습니다. 거의 다 해결됐다는 그 아시아나의 기내식 공급 현황. 자, SNS에 오늘 하루 종일 속속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먹을거리는 다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중요한 건 그 먹을거리의 퀄리티겠죠.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치킨 브리또, 그리고 시리얼 바, 슬라이스 파인애플, 감귤 주스 저런 게 보입니다.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면요. 자, 빵 조각 있죠? 버터, 샐러드, 저기 조각 케이크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간편식 아닙니까? 예. 자, 지금 SNS는요, 급조해 만든 간편식을 주면서 자, 우리 기내식 대란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이거는 꼼수다 라는 지금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회장에 의해서 느닷없이 강제 소환됐던, 그래서 어리둥절했던 대한항공, 그 대한항공의 총수 조양호 회장 오늘 영장 심사 받기 위해서 법원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정말 이번 주 정말 대한민국 국적 항공사들 악몽의 한 주네요. 들어보시죠. 구속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 위해서 정석 기업 주식 비싸게 팔라고 지시하셨어요? 국민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회장님 과묵하십니다.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겠죠. 자, 바로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거다라고 했던 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오늘 새벽 검찰이 청구한 영장 기각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였죠. 서울중앙지법의 허경호 영장 전담 판사 결정이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 허경호 판사 이름이 실검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 허 판사가 앞서 집으로 돌려보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왔는데, 자,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그리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 또 안태근 전 검사장 등등등 이렇게 이름이 쭉 돌면서 프로 기각러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건 뭐 정치 얘기는 아닌데 워낙 이제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오늘 오전에 기자간담회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자, 멕시코와 독일 팬들의 열정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러시아에서. 경기장을 나갈 때까지 자국 국기를 흔드는 이 독일 팬들 특히나 인상적이었다. 자,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축구 팬들도 이겠죠? 자, 조롱보다는 응원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 자, 아마도 일부 선수들도 그 선수들 가족들에게 악성 댓글도 이 대표팀이 입국했을 때 이렇게 계란 던진 일부 팬들의 행태를 질타한 것 같은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2회 연속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해놓고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정몽규 회장이 할 소리는 아니다. 유체이탈 화법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양 반장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것도 속보니까 간단히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원래 그 오후 2시부터요. 축구협회에서 신태용 감독의 그 재신임 여부에 관한 회의가 열렸잖아요. 그 결론이 조금 전에 나왔다면서요? 네, 국가대표 감독 선임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2시간 넘게 진행이 됐는데 신태용 감독 유임이 보류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임이 보류됐다? 네, 새 감독을 뽑기로 한 거고요. 새 감독 후보들을 대상으로 뭐 인터뷰, 면접을 갖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신태용 감독은 지원할 수 없어요? 근데 신태용 감독도 그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남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 감독이 뭐 지원을 해서 공모 절차를 거치면 다시 감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때문에 뭐 아예 뭐 유임은 아니지만 뭐 다시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축구협회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뭐 신 감독이 뭐 다시 후보로 지원하는 거는 아마 조금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건 신반장의 전망이죠? 축구 전문가. 축구 전문가인 신반장의 그 전망이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신태용 감독에 대한 재신임은 보류됐지만 그 신임 감독 후보군에 신태용 감독도 들어 있는 거고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팩트고 그다음에 신태용 감독이 뭐 다시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축구 전문가 그 신반장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그걸 좀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고요.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결국 차기 감독, 외국인 감독 선임을 위한 그런 절차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외국인 감독을 물색하는 척하다가 시간이 없다. 내년 1월 아시안컵 시간이 없다 해서 신감독을 다시 이렇게 선임하려는 뭐 두 가지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 스콜 누구 있잖아요. 스콜라리. 스콜라리 감독인가? 예. 그 얘기는 아직 없어요. 예, 뭐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그런 상황은 그래요? 아니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이죠. 그 기자회견에서 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신태용 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상황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발언도 조금 유념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태용 감독의 도전 정신이 너무 폄하가 되고 있다. 조현우, 문선민, 이승우 등을 발탁했던 건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이런 발언들 때문에 한때는 뭐 신태용 감독이 내년 아시안컵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냐, 유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유임은 이제 되지 않은 걸로 됐고요. 어쨌든 뭐 신태용 감독 세계 1위 독일을 꺾는 신화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또 앞서 스웨덴, 멕시코전에서 뭐 전술 실패 그리고 그에 따른 뭐 패배 책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거나 본인이 또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재신임 보류죠. 정확한 개념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정몽규 회장이 이번 월드컵 실패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먼저 일단 흥행에 실패한 이유를 언급을 했는데 정상회담 등 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관심권에서 밀렸다라고 했고요. 또 재미없는 축구를 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축구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선수들의 해외 진출 부족, 여기에 제약을 거는 병역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혹시 뭐 축구협회 내부의 소통 부족이라든지 준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언급을 안 했나요? 네, 뭐 부장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일단 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현대축구협회에서 대한축구협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때는 그 현대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뭐 전임 정몽준, 현 정몽규 회장의 사제 출연 한 푼도 없었다. 뭐 책임은 안 지고 권한만 누린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 홍명보 축구협회 전무의 발언이 오늘 뭐 화제와 논란 뭐 동시에 뭐 되고 있던데 월드컵을 중계했던 그 해설자, 그러니까 뭐 전직 같이 우리 뛰었던 선수들이죠. 선수 출신의 해설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뼈 있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이영표, 박지성, 안정환 이 세 사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명보 전무하고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뤘던 그 같은 한 팀 주역들이죠. 동료였지 않습니까? 자, 근데 홍명보 전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세 친구와 저처럼 1990년대 초반부터 월드컵 나간 사람은 그 월드컵 초반에 월드컵에 나간 사람과 그 세 명과는 좀 월드컵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 같다. 나는 한 번도 증명하지 못한 선배들의 힘이 모여서 2002년 성과가 됐다고 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세 해설위원은 본인들의 첫 월드컵에서 성공을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성공 못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홍전무의 얘기를 그냥 해석해 보자면은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는데 그 세 사람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들리네요. 네, 다음 말을 들으면 더 그렇게 사실 들리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세 명의 해설위원들이 현장에 꽂힌 감독 경험을 거치면 더 깊이 있는 해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뜻도 밝혔는데 뭐 일각에서는 새 해설위원들의 대표팀 경기력과 그런 어떤 협회에 대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데 대해서 홍 전무가 좀 불편한 심기를 밝힌 거 아니냐, 뭐 니들이 감독해봤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6시네. 축구 얘기는 그만합시다. 여기서 그만하고요. 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사태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오늘 예정됐던 국제선 79편, 그러니까 모든 비행기에 기내식이 차질 없이 공급될 거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퀄리티, 그 음식의 질이 많이 좀 떨어졌다는 거죠.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는 기내식은 브리토나 핫도그 형태의 간편식입니다. 일반 기내식과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뭐 아시아나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침묵하지 말자라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돈대로 내고 제대로 된 식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임시 방편을 사용해서 마치 이 사태가 정상화된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지적인 겁니다. 네, 뭐 물론 승객들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승객들을 또 이렇게 케어해주는 승무원들의 식사도 중요할 텐데요. 그런데 이 승무원들의 식사, 크루밀이라고 합니다. 직원 단톡방에 오른 사진을 보면 식욕을 다소 저하시키는 수준인데 보시면 밥이랑 닭고기 그리고 채소류가 조금 나와 있죠. 이거 먹으라고 준 건가 이런 직원들의 반응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직원들은 복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도 제가 좀 봤는데 그리고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였죠. LSG가 어제 박삼구 회장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예, 어제 박삼구 회장이 금호에 대한 1,600억 원 투자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금호가 LSG와 재계약을 안 했다라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다.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LSG의 원가 미공개, 품질 우려 때문에 재계약을 안 했던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사인 LSG가 반박 입장을 낸 겁니다. 한마디로 박삼구 회장 주장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는 뛰어난 기내식을 제공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여러 차례 상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아시아나로부터 어떤 컴플레인도 받은 바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시아나 직원들이 항의 집회, 그 갑질 폭로 집회하는 게 내일이죠? 네네. 내일이죠. 네. 그 아시아나항공 노조에서도 박삼구 회장이 경영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LSG와의 기내식 계약을 다시 체결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그런 속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아시아나 기내식 정상화 간편식 제공 논란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대법원을 찾아가서 자료를 받기로 했죠.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도 확보할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백업된 자료가 존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그동안 비밀에 붙여졌던 의원들의 특수활동비가 일부 공개됐죠. 어디에 무슨 용도로 썼는지 깜깜이 논란과 함께 제도 개선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운동 진영을 분리시키기 위해 어영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짧은 사유를 들었는데요.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은 유감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요. 최근 삼성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한 영장 13건 가운데 법원이 11건을 기각하면서 그야말로 13전 11패, 검찰이 완패한 점을 의식한 건데요. 특히 윗선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던 박상범 전 대표의 경우 2차례나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의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기 때문입니다. 재판거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법원의 기싸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제출 협조는 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고스란히 넘겨줄 리는 없습니다. 대법원 청사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법원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복사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데요.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의 하드디스크, 그리고 관용 차량과 업무 추진비 이용 내역, 또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정보 등 어느 선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실무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복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되기 전 백업이 됐다는, 즉 복사본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설명을 종합해보면요. 양 전 대법원장은 퇴임식 사흘 뒤인 지난해 9월 25일 하드디스크 폐기를 지시하면서 데이터 백업이 완료됐다라고 통보를 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사법부에는 수많은 일이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 혼자의 머리로 다 어떻게 다 뭐 기억하고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회성 보고나 뭐 중요성 없는 보고는 뭐 금방 잊어버리고. 이렇게 양 전 대법원장이 다 기억할 수 없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백업된 자료에 남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시 백업 통보를 받았지만 실제 백업을 했는지 확인한 바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백업본이 있다면 양 전 대법원장이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마치 백업 자료 마냥 꽁꽁 숨겨놓고 공개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매년 특수활동비로 쓴 금액은 80억 원가량인데요. 항목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 다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섭단체 대표, 그리고 보통 원내대표죠. 매월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상임위원장은 매월 600만 원을 타갔는데요. 특히 법사위원장은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평소에 가동하지 않다가 예산안 심사 때만 열리는 예결위나 의원 징계 등을 논의할 때 잠깐 열리는 윤리위도 마찬가지로 600만 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같은 돈을 어디에다 썼냐고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또 현금으로 지급을 하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심계륜 전 의원은 일부를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썼다고 고백을 했었죠. 그리고 이분도 구체적인 사용처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당 정책위에 1년에 돈 매달 나눠주고, 그리고 부대표들 돈 나눠주고, 그 당시에 야당이 어려울 때는 야당한테도 돈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 때도 특수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특히 국회의장 출장 땐 규모가 더 컸는데요. 박희태 전 의장은 2011년 알제리 방문 때 7,200만 원 등 2년 임기 동안 해외 출장 때 3억 3,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창희 전 의장도 2013년 동남아 순방 때 5,300만 원 등 임기 동안 2억 9,900여만 원을 타갔습니다. 이게 출장비냐 하실 텐데 출장비와는 별도로 달러로 지급된 현금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그동안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출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꽁꽁 감추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특활비는 각종 행사 경비로도 쓰였습니다. 2012년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1절 기념식 참석 경비 100만 원이었고요. 또 4.19 혁명 기념일 국회의장 참배 경비,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 5.18 민주묘지 참배 경비, 그리고 19대 국회 개원식 경비,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국회 연설 관련 경비 300만 원이었습니다. 또 2013년도 신년 행사 지원 경비 등 매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모두 특활비에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항목들이 국가 기밀이냐, 기밀 유지가 필요한 활동에 사용한 것이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수한 일 없이 특수활동비 받은 국회의원입니다. 네, 대법원의 공개 결정에 따라서 일부 자료가 공개가 된 건데 그야말로 깜깜이식 운영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 아마 많이 글쎄요. 놀라셨을 예. 것 같은데요. 국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특활비 공개로 인해서 의정활동과 의원 외교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만한 사안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특활비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서 제2의 월급처럼 지급받은 사실이 많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교섭단체 대표는요, 특수활동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매월 6천여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상임위 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 원씩 특활비를 받았습니다. 법사위원장은 또 유독 추가로 더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독특하게 저희가 발견한 게 뭐냐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다른 위원회에 대해서는요, 위원회 지원 활동 경비가 위원장을 통해 지급이 됐습니다. 물론 위원장한테 지급되는 위원회 활동 지원 경비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한테도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법사위만 특이하게도요, 매월 법사위원들한테도 N분의 1로 돈이 나갔습니다. 법사위
여당, 야당 간사분은 100만 원을 받으셨고요. 법사위 위원들은 매달 50만 원씩을 따박따박 받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의 그 수석 전문위원님한테도 매월 150만 원씩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직 법사위원장님하고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님 그리고 법사위원들이 과연 매달 이 돈을 받아가지고 무슨 정부활동을 하셨는지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위원회 중에 법사위만 위원님들까지 n분의 1로 꼬박꼬박 돈을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열리는 상임위가 있고요. 예결이나 윤리위원회처럼 특별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있을 때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특별위원회에도 특활비가 지급이 됐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예결특위 뭐 지난해 혹은 내년 예산이 잘 쓰였는지 뭐 이렇게 심사를 하는 그런 곳인데, 자, 그런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만 활동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자, 윤리특위, 의원들 징계 논의가 있을 때만 또 열리는데 사실상 거의 운영이 되지 않죠. 자, 현안에 따라 그때그때 결성되는 특위도 매번 특활비가 지급됐는데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구성되는 인사청문 특위에도 매번 4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신반장,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요,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를 아예 모르는 그런 부분도 있다면서요? 네, 특활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았던 사람이 298명인데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수령인 다름 아닌 농협은행입니다. 2011년 18억 원, 2012년 20억 원, 2012년 21억 원으로 총 60억 원에 달하는데요. 3년 동안 지급된 전체 특활비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인데 이 계좌로 입금된 돈의 경우 인출이 돼서 누구한테로 갔는지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입니다. 최 반장, 지금 이번에 공개된 게 2011년에서 13년까지의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국회가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측정했던 기간이 2011년부터 2013년이었습니다. 3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공개가 결정이 난 건데 결국 국회는 이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결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3년치만 공개를 한 겁니다. 이후에 참여연대가 2014년부터 올 4월까지 내역도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지만 거부한 상태고요. 참여연대 측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특활비 내역을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엑셀 파일이 아닌 통계를 내기 어려운 PDF 파일로 제출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어때요, 정 반장? 일단 뭐 관련 제도를 개선해 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폐지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도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 개선이 있으리라고 본다면서 영수증 증빙을 포함해서 많은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정의당만 좀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요. 특활비를 직접 받았다가 반납하기도 했었는데 상당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활비 모두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군요. 네. 자,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뉴스룸에서도 상세하게 보도했잖아요. 저희가 내일도 혹시 뭐 후폭풍이 더 있으면은 추가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기사는 국회 특수활동비로 잡겠습니다. 쌈짓돈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공개 파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최근 쌍용차 해고자인 김주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김 씨를 추모하기 위해서 지난 3일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지난 2013년 중구청에 의해 강제 철거된 지 5년 만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분향소를 찾은 표창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극기 행동 국민운동본부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에게 뒷덜미를 잡히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표창원 왔다, 박주민 왔다, 여기가 어딘데 니들이 오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막 소리 지르시기도 하고 욕도 하시기도 하는데 가고 있는데 남성분 중에 한 분이 저도 이제 보진 못했는데
표창원 의원이 뒷덜미를 잡은 것 같아요. 저하고 표창원 의원이 절을 할 때 햇병 같은 게 막 날라오고 그랬었어요. 한편 표 의원은 어제 친박단체 공격 기사를 보고 많은 분이 걱정 안부 연락을 주셨습니다. 부상은 없고 괜찮습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표 의원이 당한 폭행을 비롯해서 폭행 사건이 7건이나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분향소가 설치된 이후에 태극기 행동 국민운동본부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충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쓰러져간 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30번째 죽음이 마지막이 되도록 다시는 더 이상은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 충돌은 밤까지 계속됐는데요. 국민운동본부 측은 자신들이 먼저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1순위라며 노조 측이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이라고 당신네들이 집회 현장 집회 우선순위 잡아가지고 집회하란 말이야. 우리 현장에 와가지고 우리 집회를 방해하는 것은 집회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슴 아픈 사람들만 남아있는 자리니까 당신네들 문재인한테 가서 뭐 좀 달라고 하고. 왜 분양을 방해하는 거야? 아니 분양소 차릴 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분양소 차릴 때가 여기밖에 없냐고요. 불법이라 외치는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먼저 집회 신고를 하면 무조건 그 집회에게 우선권이 주어질까요? 집시법 8조 2항에는 관할 경찰관 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각 5개 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고했다고 해서 꼭 우선권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양쪽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두 단체에서 소위 말해서 신사 협정을 맺어가지고 서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런 자리를 갖다 마련해가지고 뭐 양쪽의 대표자들 아니면 양쪽에 그런 어떤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그런 걸 했으면 좋은데. 오늘 국본 측과 노조 측은 서로 소동을 일으키지 않기로 합의 맺었다고 하는데요. 더 이상의 충돌은 없길 바라고요. 쌍용차 해고자 문제도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미중 무역전쟁 D-1 세계 경제에도 경고음입니다. 지난해 11월 미중 두 정상이 베이징에서 기업 투자 회의를 마치고 기분 좋게 웃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시 만나면은 이때처럼 웃을 수 있을까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국도 맞불 카드를 공언하면서 유럽연합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인데요. 일각에서는 미중이 막판 타협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내비치지만은 두 스트롱맨이 정말 치킨 게임을 멈추지 않을 거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합니다. 두 강대국의 경제 전쟁이 현실화된다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는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겠죠. 직격탄을 맞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또 순발력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농구 대회 소식은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 참석했다는 얘기 없고.